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말갈 박사 민성욱입니다. 말갈 박사의 말갈 이야기, 아마 오늘이 네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갈과 여러 북방 민족들 간의 관계사 정립과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시아 고대 역사 인식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갈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말갈은 이제 더 이상 실체를 논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한민족과 전혀 다른 이민족 오랑캐라는 말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또 고고학적 발굴 성과라든지 그리고 인접 학문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북방 계통의 말갈족과 그리고 나머지 북방 민족들 간의 관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연구를 통해서 말갈과 한민족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북방 계통인 말갈과 여러 북방 민족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래서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진다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민족과 또 다른 북방 민족들 간에도 어떠한 일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북방 민족 얘기를 했는데요. 북방 민족이라고 하면 어떤 민족들이 있나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흉노라든지 또 동호 계통의 뭐 선비족이라든지 또 그 같은 계통인 뭐 거란족이나 몽골까지 또 이어지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숙신 음누계 쪽에도 보면 숙신 음누 물길 이거 말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진 만주 쪽까지 또 이어지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계통도 있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한민족의 같은 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애맥계라든지 예. 그리고 또 흉노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돌골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북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북방 민족들은 그동안 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해서 대제국을 이루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북방 민족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한민족과의 관계는 많은 역사를 또 낳았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한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를 산 현재 우리가 왜 북방 민족, 즉 북방사를 알아야만 될까요? 자, 이것은 제가 단군 조선의 지표 유물이라는 것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비살무늬 토기, 그리고 비파형 동검, 미성의식 토기, 고인돌. 물론 여기 비살무늬 토기는 단군 조선의 지표 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 시대죠.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살무늬 토기는 이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일대 그리고 그 바레만 연안까지 해서 이 전체 아우르는 그 지역에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 한족들의 영역인 그 황하강 유역이나 양자강 유역에 나오는 토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하지만 이 한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세력 범위 내에서 발굴되는 비살무늬 토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 문화가 다른 그런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그 지역에서 단군 조선의 지표 유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그리고 미성의식 토기라든지 그리고 고인돌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비살무늬 토기인들이 이어서 이 청정기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고인돌 문화 그리고 단군 조선의 세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고인돌 그리고 비평 동검의 출토 지역과
당군조선의 세력 분비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푸른 영역, 이 푸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녹색계통이죠. 예, 녹색계통의 그 영역 범위가 바로 당군 세력의 그 영향 범위 내입니다. 이 범위가 바로 이 빗살무늬가 빗살무늬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사실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빗살무늬 토기는 사실 일본인들이 규정한 겁니다. 빗살무늬 그 무늬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머리를 빗을 때 쓰는 그 빗살이라고 해서 빗 모양이라고 해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일컬어지는데 사실은 그러한 단순한 문양이 아니죠. 어쩌면 밝혀진 걸 보면 그 빛의 파형, 예, 빛의 파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무늬다라고 해서 빛이 아니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혹은 햇살무늬 톡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톡인들이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행사했고 또 그런 문화가 이어져서 당군 조선의 문명이 탄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범위를 보시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 그리고 오늘날 요소 요동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산동성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흔히들 우리가 동이 지역의 그 세력 범위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 범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중국 한족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가 이 중국 한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 다시 말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형성되었었던 문화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문화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밝혀진 역사로 봤을 때는 당군 조선의 문명이고 그리고 최근에 밝혀졌던 그 홍산 문화 그리고 다 아우르는 어떤 그 여화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문명, 그 문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한민족과 연관이 많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같은 역사적 공간에 존재했던 북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흉노라든지 또 동호라든지 또 동호 계열이었던 오환, 선비, 그 선비 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고마케, 그 다음에 거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몽골이라든지 또 이어지는 그런 계통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고도성과 연관이 있는 숙신, 그리고 숙신의 어떤 그 대를 이어서 음루, 물길, 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말갈, 그리고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우는 여진과 만주족. 그런 북방 민족들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역사적 공간을 갖고 서로 문화를 교류했다면 그 북방 민족들과 우리 한민족 관계는 상당한 친연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북방 유목민족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영역을 갖고 그리고 이 계절마다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이죠. 이동하다 보면 같은 북방 유목민족들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교류하죠. 그리고 혈통도 섞이게 되고요. 언어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그리고 비슷한 풍습과 또 비슷한 그런 이 생활 문화를 서로가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방 민족들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이 이러한 북방 민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자, 이것은 당군 조선의 그 영토 혹은 강역을 보시면 오늘날 만주를 다 포함하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산동성 지역까지 세력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많은 거수국들이 있었죠. 이 거수국은 중국이 말하는 제후국과는 다릅니다. 이 거수국은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더 강하게 인정을 해주고요. 다만 정신문화를 공유합니다.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가 있죠. 바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 또 그걸 통해서 그 하늘에 우리가 화답한 형태의 천재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민족은 하늘을 숭배했고 또 하늘을 닮아가려 했고 심지어는 하늘이고자 했던 민족입니다. 이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알았던 거죠. 낮에 보이는 저 푸르른 하늘이 하늘이 아니며 밤에 보이는 저 까마득한 칠흑같이 어두운 저
까마득한 하늘은 하늘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섭리의 하늘, 우주 삼라만상의 운행의 이치를 의미하는 그런 하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낮에는 푸르게 보이고 밤에는 까맣게 보이는 이 하늘이 하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그런 하늘의 섭리대로 또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또 하늘이라는 존재는 이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이 태양의 빛은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골고루 빛을 선사하죠. 이 빛은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빗살무늬고요. 그 빗살무늬 토기들을 우리 조상들은 생활 문화로 자리 잡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뭐냐면 하늘의 이치를 토기에 담아서 전달했던 거고요. 또 때로는 언어에 담아서 또 문화에 담아서 이렇게 하늘의 어떤 이치, 그리고 이 삼라만상의 운행의 이치를 전하고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 한 철학이고요. 그리고 천지인 사상이며 나중에 당훈조선의 건국 이념이기도 한 홍익인간의 정신이 거기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북방 유목민족이라 이끌어지는 모든 민족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당훈조선의 강경인데요. 윤영 교수가 평생을 걸쳐서 당훈조선을 연구했었죠. 그에 져서 고조선 연구에 나오는 이 당훈조선의 강경입니다. 자, 이렇게 강렬한 영토를 갖고 있었고요. 이 당군조선 강경 안에는 많은 여러 종족 집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매께도 있을 거고요. 또 말갈의 전대라고 일컬어지는 숙신 음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흉노의 후예인 돌골도 있을 거고, 요즘 그 투르크족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르크족이 바로 돌골족이죠. 예. 사실 이 터키는 이 돌골족이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르크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이 투르크족, 그 터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국을 형제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6.25 전쟁 때는, 한국 전쟁 당시에는 또 많은 병력을 또 파병해 주기도 했고요. 또 2002년도 우리 그 한일 축구 월드컵 대회 때는 또 역시 형제 나라에서 축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또 기뻐했고, 그런 걸 보면 지금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민족의 이동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제가 말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말갈의 전대로 일컬어지는 숙신, 음룩의 민족들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원래 당시에 그 중국 한족과 경계였던 지금의 나나 유역 쪽에 숙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 한족들은 올해 당군조선보다도 숙신을 더 먼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숙신이 자연스럽게 당군조선을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숙신하고 당군조선을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숙신 계통이 나중에 중국 한족들의 압박에 의해서 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 연해 쪽으로 이동한 종족 집단이 바로 음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흑수, 그러니까 흑룡강이죠. 지금 고대는 흑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나중에 이제 흑수 말갈이 되고요. 그리고 송어강 유역으로 이동한 집단이 나중에 이제 물길, 그 다음에 송말 말갈로 이어지게 되고, 백두산과 두만강 유역으로 이동한 집단이 나중에 백산 말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북부 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사기에 초기 기록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말갈들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당군조선이 이제 붕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그 거수국들, 즉 당군조선의 이 정신을 물려받은 그런 거수국들이 이 하나둘 독립하면서 열국시대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열자는 벌릴 열자를 써서 여러 나라가 동시에, 그러니까 당군조선이 붕괴하면서 멸망한 게 아니고요. 당군조선이 이제 붕괴하면서 제47대 고일가 당군이 대상
정신을 전환할 리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 폐간하고 산에 들어가 산신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군조선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폐간하고 이 당군조선의 영향권에 있는 많은 거수국들이 그러니까 당군조선과 같은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많은 서국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시대, 즉 열국 시대가 전개가 된 것이죠. 이 당군조선이 붕괴된 이래로 이러한 민족의 이합 집산으로 거수국들의 열국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으로 이렇게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았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서국들과 통일전쟁을 거치면서 고대 국가의 체제로서 갖추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백제가 온저왕이 나라를 세우면서 가장 첫 번째 내세웠던 대외 정책이 바로 말갈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갈과 끝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다른 고구려 신라보다 빠르게 고대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이왕 때고요. 그리고 4세기에 가면 건축왕 때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최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말갈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가 한 나라의 국가의 이 국력을 빠르게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군사라는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최첨단 무기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원력 그리고 이 군수품 조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빠르게 조직화, 빠르게 국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역설적이지만 말갈과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빠르게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이 서로 이 통일 전쟁을 겪으면서 그만큼 이 고대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백제 다음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았던 신라가 나중에 결국 삼국 통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전쟁은 이 사회가 발전한 단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 삼국 외에도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가 열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동해, 옥저 등과 같은 애매계라든지 또 음루, 물길, 뭐 말갈로 이어지는 이런 숙신 웅루계, 그 다음에 거란, 몽골 같은 또 동호, 선비계 들의 나라들도 한 몫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 지역에 같이 역사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발달된 문화가 덜 발달된 문화로 이렇게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교류죠. 같은 인접적이 있다 보면 교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문화가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문화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민족과 북방민족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이민족이 아니라 서로 섞이고 섞이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태를 보면 고대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당군조선 이래로 고구려와 발해를 거치면서 같은 역사 공간에 있었던 북방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동일한 자연환경,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척박한 땅이긴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상당히 척박하고 열악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연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융합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형성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를 온전하게 이해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셈입니다. 자, 이 만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대개 삼국 중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외세였던 당나라를 끌어들여 나당현우권을 결성했죠. 끌어들여서 같은 민족이었던 백제를 병합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하는 거죠. 지금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가 인식하겠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좀 다르죠. 국가 존립과 이해 득실에 따라서 관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달랐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통해서 당군 조선 붕괴 이후에 1차로 민족의 통합이 융합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민족 의식이 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당나라에게 빼앗기긴 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통일전쟁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전쟁의 과정은 우리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북방민족들 간에도 동일한 통일전쟁이 일어났고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흉노가, 때로는 선비가, 때로는 돌골, 말갈, 거란, 여진, 몽골, 마지막에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러한 새로운 주역들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역만리 떨어진 터키인들은 생김새도 언어도 다르지만 한국을 형제국가로 여기면서 한국 정대 당시에도 많은 병력을 파병하기도 하고 북방민족들은 당군 조선의 영향으로 탱거리 신앙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신 숭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민족과 동일한 천재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유라시아 유목민족들의 천신 숭배와 천지 문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카자흐스탄에 가면 국영 항공사가 있습니다. 아스타나 항공사가 있는데요. 이 아스타나 항공사의 기내 잡지 이름이 탱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국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과 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이 바로 칸탱그리 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칸탱그리 산은 천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탱글이란 말은 하늘, 천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 비슷한 말이 있죠.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하다 무슨 뜻입니까? 예, 탱글탱글하다는 것은 탱탱하고 동그랗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탱글이는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당시에 이 하늘이란 뜻, 즉 사실 우리가 그 천진 사상을 보면 하늘은 동그랗고 그리고 땅은 네모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천원 지방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상이 고스란히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동그랗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탱글이가 하늘 혹은 천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바로 당군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칸탱글이 산이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군산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이미 그런 언어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이러한 촌선 문화, 천재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 아 이것이 바로 당군 조선의 영향을 받았던 북방 유목민족들이 서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또 잘 아시다시피 헝가리를 세운 민족이 누굽니까? 예, 마자르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인 학자가 주인시황은 몽골어를 사용하는 여진족이었다라는 책을 출간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한테는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헝가리를 세운 마자르족은 말갈족이었다라고 그냥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주하긴이라는 중국인 학자는 비교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비교적으로 다른 언어를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그런 내용을 밝혀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 뭐 터키는 당연히 투르크족, 돌골족이 세운 나라죠. 자, 그래서 이러한 뭐 돌골족이 됐든 그리고 또 뭐 말갈족이 됐든 그들이 북방 유목민족으로서 당군조선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이 중한족에 밀려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나라를 세운 나라들이 바로 헝가리고 뭐 터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북방사를 알아야만 한 이유는 이 말갈과 여진 같은 숙신 옥류계, 그리고 거란과 몽골 같은 동호 선비계, 돌골 같은 흉노계 등 북방 민족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 이유는 우리 역사의 공백을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만주를 비롯한 북방사는 지금까지 공백이었습니다. 당운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들이 존재하였지만 정작 북방사에 대한 연구는 그것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북방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고자 할 때 우리가 고려와 발해에만 집중하는 것은 고려와 발해를 제어한 역사 시기에는 북방이 우리 민족의 역사 공간이 아님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은 고구려와 발해에 편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편중된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의 규명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이어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말과 같은 북방 계통의 집단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혈연적인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에 적응해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자 다른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말갈과 한민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그 말갈에 대한 인식과 말갈과 한민족 관련 고대 국가들의 관계를 사료 중심으로 정리해 봤던 것입니다. 우선 그 말갈의 인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대 말갈의 분포 지역이 지금의 중국, 북한, 러시아 등 3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역사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 남북한 모두 발해를 한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 말갈에 대한 견해는 또 사뭇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남한 학계에서는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이 함께 고구려를 계승해서 발해를 건국하는 주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발해가 해동 성국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는데 반해서 북한 학계에서는 발해 주민 구성이 고구려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 말갈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 말갈을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보고 이 발해사를 중국 지방 정권의 역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발해가 중국의 소수민족인 말갈족이 세웠던 중국 지방 정권의 역사가 되어버린다면 이 발해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구려사도 중국 지방 정권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또 고구려는 뭡니까? 고구려는 부여와 당원조선을 계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부여와 당원조선도 결국 중국 지방 정권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북공정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근대에 이르러서 자국의 영토로 편입된 연해주 일대에 분포하였던 많은 말갈 집단들을 하나의 독립된 북방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해사는 말갈족이 세운 말갈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계사를 보면 숙신은 고조선과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고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옥저와의 관계를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중요한 만큼 지금 우리가 이민족으로 취급했던 말갈도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주변 국가로 인식했었던 동이라든지 옥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들의 문화가 우리 한민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온돌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고구려 문화다 혹은 발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온돌 문화는 옥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제 옥저인들이 결국 고구려로 복속되니까 그 문화들이 그대로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게 된 건 사실이지만 이 옥저인들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 옥저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히 좀 위쪽 지역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함경북도 그리고 두만강 유역 이쪽에
옥조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상당히 그 바닷바람도 엄청 세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온도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발전시켜 왔던 겁니다. 그러한 그 옥조인들의 우리가 문화를 모른다면, 이 옥조인들의 그 문화들이 그냥 고려 문화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이민족으로 여겼던 말갈, 그리고 주변국으로 인식했었던 뭐 동해라든지 옥조라든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는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역사를 인식하고자 할 때, 또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인식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민족의 기원이 단군 조선에 있으면, 물론 그 이전에도 물론 역사가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단군 조선이 위대한 문명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시배달국, 즉 환웅이 다스렸다고 하는 신시배달국의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단군 조선입니다. 어디에서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문화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문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앞대에, 전대에 그러한 위대한 문명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한민족의 기원이 단군조선에 있으며 말가족을 비롯한 북방민족 역시 그한 단군조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말가족은 다른 북방민족들과 동일하게 단군조선의 강력이자 세력 범위 내에 있었던 만주에서 일어났고 만주의 대다수 지역에서 분포하면서 한민족과 아주 친연성이 많으면서 한민족을 구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이 융합과학으로 본 동북아 고대사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